안녕하세요. X세대 문학관입니다. 이번 주에 또 2차 장마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자꾸 여러분들의 안부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번 2차 장마도 부디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나스의 소새끼 마음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주인 아주머니를 늘 사모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모님이라 칭하겠네. 사모님은 평소에 나를 조용한 사람, 얌전한 남자로 보았네. 그리고 가끔씩 성실히 공부하는 학자라고 칭찬했지. 내 불안한 눈빛이나 항상 주위를 경계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입에 담지 않았네. 눈치를 못 챈 건지 말하기 민망해서 그랬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에 대해서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은 것 같네. 그래도 어느 날 나를 보고 대범한 사람이라고 아주 감탄했다는 듯이 말한 적이 있었지. 순진했던 나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라고 부정했는데, 그랬더니 사모님은 아직 스스로를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며 자신이 본 나의 모습을 설명해 주었네. 사모님은 처음부터 나 같은 학생을 집에 들일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네. 구청이나 시청 등지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 방을 빌려줄 요량으로 이웃에게 부탁했던 모양인데, 그도 그럴 것이 사모님은 공무원이라면 월급이 충분치 않아 자기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지. 사모님은 자기가 생각하던 하숙생과 나를 비교해서 내 쪽이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한 말일 거야. 하긴 공무원 월급 받고 생활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대범하게 보였을 법도 하지. 하지만 그건 사람 됨됨이에 관한 말이 아니니까 나의 내면 세계와는 거의 상관없네. 겉으로 드러난 일반적인 모습을 두고 한 말 아니겠나. 사모님은 자기가 본 모습만 가지고 나라는 사람을 짐작하면서 대범하단 말을 갖다 붙이려고 애썼다네. 사모님의 이런 태도가 자연히 내 심경에 영향을 미쳤네. 그 집에서 한동안 생활하자 내 눈은 그전만큼 의심으로 번뜩이지 않게 됐네. 다시 말해서 사모님을 비롯한 그 집 식구들은 내가 왜곡된 눈과 의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내 신경은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준한 반응이 전혀 없자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네. 사모님은 연륜이 있는 분이니까 진작부터 날 그런 식으로 대우해 준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본인의 입으로 말했듯이 실제로 날 대범한 사람으로 보았을 수도 있지.
내가 코치코치 따지는 것은 주로 머릿속에서만 하는 일이라 그다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사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비 같은 모습만 보인 내게 속은 것일 수도 있지. 긴장을 풀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그 집 식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가까워졌네. 사모님이나 그 집 딸하고 농담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됐지. 맛있는 차를 다렸다고 같이 마시자면서 건너방으로 불러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 어떤 때는 내가 과자를 사들고 들어와서 두 사람을 내 방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지. 나는 갑자기 사람과의 소통의 여지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네. 그런 일들로 내 소중한 공부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도 꽤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난 그것을 전혀 불만스럽게 느끼지 않았네. 사모님은 원래 별달리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분이었지. 그 딸은 학교에 가는 일 말고도 꽃꽂이를 배운다거나 고토를 배우러 다니거나 해서 당연히 바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꼭 그렇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 세 사람은 얼굴을 마주치면 함께 모여 앉아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 날 불러내는 건 주로 그 집 딸이었네. 그 집 딸은 마루를 돌아 내 방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고 다시를 가로질러 옆방 문지방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경우도 있었지. 그녀는 방문 앞에 와서 잠깐 서 있다가 내 이름을 부르곤 공부하세요? 하고 물었네. 나는 주로 두꺼운 책들을 책상 앞에 펼쳐두고 내려다보고 있었으니 문 밖에서 그림자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책에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겠나. 그렇지만 사실 그다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진 않았네. 그저 책을 펴놓고 그녀가 부르러 오길 기다리던 때가 많았으니까. 기다리는데도 오지 않으면 별 수 없이 내가 먼저 일어나 나갔지. 그리고 건너방 앞에 가서 공부하세요? 하고 물었네. 그 집 딸의 방은 다실과 연결된 약간 좁은 방이었네. 사모님은 다실에 있을 때도 있고 딸 방에 있을 때도 있었지. 결국 그 두 방은 칸막이는 있지만 어머니와 딸이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어서 한 방이나 마찬가지였네. 내가 밖에 서서 말을 걸면 들어오라고 대답하는 건 꼭 사모님이었네. 딸은 그 방에 함께 있어도 대답하는 일은 좀채 없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딸이 혼자서 내 방에 들어와 앉아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네. 그때 내 가슴은 평소와는 다르게 두근두근 뛰었지. 젊은 여자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고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지. 내가 나를 속이는 부자연스러운 태도가 내 양심을 괴롭혔던 거네.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그게 아니었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그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기다렸으니까. 그런 나의 이중적인 모습은 내 양심만이 알고 있지 않겠나. 하지만 상대방은 아주 태연했어. 이 사람이 고토를 튀기면서 목소리조차 맘 놓고 내지 못했던 그 여자였나 싶을 정도로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다실에서 어머니가 불러도 네 하고 대답만 할 뿐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집 딸은 결코 어린아이는 아니었네. 난 그걸 잘 느낄 수 있었지. 내가 눈치챌 수 있도록 여성스러운 몸짓을 하는 게 역력했단 말일세. 나는 그 집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을 때 휴 하고 숨을 돌렸지. 그와 동시에 뭔가 모자라는 듯한 허전한 기분이 들기도 했네. 어쩌면 내가 너무 계집애 같았을지도 모르지. 요즘 젊은이인 자네가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 거야. 하지만 그 당시 우리는 대개 그렇게 행동했거든. 사모님은 좀처럼 외출하는 일이 없었네. 어쩌다 집을 비우는 경우에도 딸과 나 두 사람만 남겨두고 나가는 경우는 없었네.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사모님이 고의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긴 좀 그렇네만 사모님의 행동을 잘 관찰해보면 당신의 딸과 내가 맺어지길 바랬던 것 같거든. 경우에 따라선 그런 면에서 날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없던 나는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했지. 사실 난 사모님의 태도를 확실히 알고 싶었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행동이 확실히 모순된 것이었으니까 말이야. 작은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생생했던 나는 사모님의 불투명한 태도를 한층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네. 나는 사모님의 그런 태도에 대해 어디까지가 진정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인지 생각해 보았네. 하지만 확실히 어느 쪽으로도 판단을 내릴 수 없었어. 그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네.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지 못한 나는 결국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말았지. 분명 여자이기 때문에 저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야. 여자라는 존재는 어차피 어리석은 존재니까.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더 이상 파악할 길이 없을 때는 내가 모르는 여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매듭졌네. 그렇게 여자를 업신여겼던 나였는데 말이야. 어쩐 일인지 그 집 딸만큼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네. 나의 어떠한 사고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거든. 나는 그녀에 대해서 신앙에 가까운 애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야. 내가 종교적인 차원의 표현을 젊은 여자에게 사용하는 걸 자넨 어쩌면 부자연스럽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시 내 진심을 표현한 말이고 지금도 변함없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녀를 생각하면 숭고한 기운이 내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던 거야. 만약 사랑이란 불가사의한 세계에 두 개의 극점이 존재해서 높은 지점은 신성함이라 명명되고 낮은 지점은 욕정이라 불린다면 그녀를 향한 나의 애정은 분명히 높은 극점에 머물렀던 것이네. 나는 나 자신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몸이지 않나. 하지만 그녀를 보는 나의 눈과 그녀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육체의 냄새를 전혀 띠지 않는 신성한 그것이었네. 나는 그 어미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냄과 동시에 여식에게는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으니 세 사람의 관계는 내가 이사한 조교와는 달리 점점 복잡해져 갔지. 하지만 그런 변화는 거의 내적으로만 진행됐을 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네. 그런 나날이 계속되는 동안 어떤 계기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사모님을 오해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됐네. 나에 대한 사모님의 모순된 태도가 거짓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단 말일세. 그리고 어느 때는 날 사위로 삼고 싶다가도 어느 때는 딸을 위해 경계하려는 생각이 번갈아 가며 사모님의 마음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늘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사모님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이해하게 됐네. 결국 사모님이 가능한 한 자기 딸을 내게 접근시키면서도 그와 동시에 내게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은 언뜻 보면 모순된 행동으로 보이지만 경계를 할 때 한쪽 태도를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여전히 두 사람이 맺어지길 바라고 있음을 계속된 관찰 속에 깨닫게 됐네. 다만 자신이 괜찮다고 인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두 사람이 밀착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야.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그 딸에게 육체적으로 접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모님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치부해버렸지. 그리고 그 다음부턴 사모님을 의심하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게 됐네. 나는 사모님의 태도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고 내가 이 집에서 충분히 신뢰받고 있다고 확신했네. 더구나 사모님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까지 포착했지. 인간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져왔던 나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걸 느낀 순간 기이한 감동을 경험했네.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직감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네. 동시에 여자가 남자 때문에 속는 것도 이런 속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지. 사모님을 그렇게 관찰한 내가 그 집 딸에 대해 똑같은 직감을 발휘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기도 하네. 나는 다른 사람은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면서도 그 집 딸에 대해선 신앙과도 같은 믿음을 가졌잖나. 그런 한편 나를 믿고 있던 사모님을 모순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 이런 나를 어찌 해석하면 좋겠나. 나는 내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네. 특히 작은아버지와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주 불쾌했으니까. 가능한 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고 싶었지. 그런데 대화란 게 그리 일방적일 순 없잖나. 사모님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내 집안 사정에 대해 알고 싶어 했지. 나는 마침내 하나둘씩 이야기를 꺼내게 됐네. 결국 내가 두 번 다시 고향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도 아무도 날 반길 사람이 없다. 부모님 묘소 외에 내가 찾을 곳은 없다는 등의 이야기까지 했을 때 사모님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했지. 그 딸은 눈물까지 흘렸고 말이야. 나는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네.
속이 후련했어. 나의 모든 과거를 들은 사모님은 과연 자신의 직감이 제대로 맞았다고 입 밖으로 내지만 않았지 표정에는 역력하게 나타났네. 그 뒤부턴 나를 자신의 나이 어린 친척쯤으로 대우해 주었네. 나는 거북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을 정도였지.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나의 의심이 다시 발동하게 된 거야. 내가 사모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일 때문이었네. 하지만 그 대수롭지 않은 일이 반복되면서 의혹은 점점 깊이 뿌리를 내려갔네. 나는 무엇 때문이었는지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갑자기 사모님이 작은아버지와 같은 속셈으로 자기 딸을 나와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 거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까지 친절하게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교활한 기회주의자로 내 눈에 비치게 된 거지. 나는 되살아난 증오로 입술을 깨물었네. 사모님은 처음부터 집안이 적적하니 하숙생이라도 받아 일을 봐주면서 지내고 싶다고 말했네. 나는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지. 서로 마음이 맞아 흉금을 터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뒤에도 그 말에 거짓은 없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한동안 지내면서 그 집의 경제 사정을 봤을 때 그다지 풍족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거든. 실익을 따지자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집 쪽에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네. 나는 다시 경계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딸에게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던 내가 그녀의 어머니를 아무리 경계한다 한들 무슨 일이 어찌 되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나의 처지와 사람에 대한 불신을 뼛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운명을 생각하며 조소를 금할 수 없었네. 어리석다고 나 자신을 책망한 적도 있지. 하지만 사모님에 대한 모순 정도라면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지나칠 수 있었네. 나의 번민은 사모님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계획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시작된 거야. 모녀가 내 뒤에서 서로 입을 맞춰 지금까지 모든 일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니 나는 갑자기 숨이 막혀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지.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이젠 더 이상 발을 내디딜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네. 하지만 나는 마음 한구석에선 그녀를 굳게 믿고 있었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의혹 중간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었지. 나에겐 어느 쪽이나 진실이고 또 양쪽 모두 허상이었던 거야. 변함없이 학교에는 출석했지. 하지만 교단에 선 사람의 강의는 멀리서 울리는 기적 소리 같았네. 공부도 마찬가지였지. 눈에 들어오는 활자는 머릿속에 들어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으니까. 나는 더욱더 말이 없어졌네. 그런 나를 보고 두세 명의 친구가 오해를 해서 내가 무슨 명상가라도 된 것 같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네. 나는 오해를 풀려고도 하지 않았지. 좋은 구실 아닌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 갖고는
영 성이 차지 않았네. 그래서 발작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서 그들을 놀래주기도 했네. 우습지. 그것도 나의 단면이네. 내가 새로 이사한 하숙집은 사람들의 출입이 별로 없는 집이었네. 친척들도 많지 않았던 모양이야. 딸의 학교 친구가 가끔 놀러 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잠깐 동안 아주 조그만 소리로 자기들끼리 소곤거리다가 돌아가곤 했네. 그것이 다 나를 배려해서 그런 것인 줄은 꽤 섬세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도 미처 몰랐다네. 어쩌다 집에 누가 찾아오더라도 그다지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지만 딱히 문 안을 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네. 그러다 보니 하숙생인 내가 주인 같았고 그 집의 외동딸이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식객처럼 행동했지. 하지만 이건 그냥 생각난 김에 한 얘기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니네. 단지 약간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긴 했지. 다실에 선가 아니면 그 집 딸 방에 선가 갑자기 남자의 음성이 들린 거야. 그 목소리가 여자의 목소리와는 달리 아주 낮게 울렸지.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통 알 수 없었네. 그런데 그때 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궁금해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설 정도였네. 나는 내 방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 그자가 친척인지 아니면 그저 아는 사람인지 우선 생각해 보았네. 그리고 젊은 남자인지 나이가 든 사람인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았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걸 무슨 수로 알아내나. 그렇다고 해서 뛰어나가 방문을 열고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기보다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네. 나는 그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지. 사모님과 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네. 나는 그렇게 간단한 대답만으로는 도저히 성에 안 찼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그에 대해 충응할 용기 또한 나지 않았네. 그럴 권리도 내겐 없었고 말이야. 나는 품위를 지켜야 한다고 배워오면서 길러진 자존심과 한편으론 당장의 자존심을 버리고 궁금증을 풀어보자는 표정을 동시에 모녀 앞에 드러냈다네. 그들은 웃고 있었지. 나는 그 웃음이 자상하게 신경 써준다는 호의에서 나온 웃음인지 아니면 속으로 날 조롱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호의적으로 보이려는 웃음인지 그 자리에서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마음의 평정을 잃었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내가 바보 취급당한 거야. 내가 바보 취급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았지. 나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얼매인 데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네. 내가 지금 학교를 중퇴하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 어디서 누구와 결혼하든 누구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알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지. 나는 그때까지 큰맘 먹고 사모님에게 딸을 달라고 부탁할 결심을 몇 번이나 했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주저하며 입 밖으로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말았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네. 만약 거절당하면 내 운명은 어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대신 그때까지와 다른 곳으로 옮겨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여지가 생길 것이니 그 정도의 용기라면 못 낼 것도 없었지. 내 입을 가로막았던 더 큰 이유는
다른 사람의 꼬임에 빠지는 것이 싫었던 것일세.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것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일이란 말이지. 작은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나는 이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남에게 기만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네. 내가 책들만 사들이는 것을 보고 사모님은 옷이라도 좀 사지 그러냐고 말한 적이 있네. 나는 사실 시골에서 면실로 짜 만든 옷밖에 없었거든. 그 당시 학생들은 비단이 섞인 기모노를 걸치고 다니지 않았네. 같은 과 친구 중에 요코하마에서 장사를 해 꽤 부자로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학교로 하부타에로 만든 도우기가 배달되어 온 적이 있네. 그걸 본 그부들이 모두 낄낄대고 웃었지. 그 친구는 쑥스러워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둘러댔지만 결국엔 도우기를 짐보따리에 쑤셔 넣고 한 번도 입지 못했네. 그러던 걸 다시 친구 여러 명이 몰려서 장난 삼아 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억지로 꺼내 입혔지. 그랬더니 그게 또 재수가 없게도 옷 군데군데를 이가 쏘라 먹었지 뭔가. 그 친구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 놀림거리가 됐던 그 도우기를 둘둘 말아서 산책 나가던 길에 내지에 있는 큰 시궁창에 던져버렸지. 그때 그 친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던 나는 다리 위에 서서 친구의 행동을 보며 웃고만 있었는데 내 머릿속에도 그 옷을 버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네. 도우기 소동이 났을 때와 비교하면 사모님과 마주하고 있던 때는 그래도 어른이었지. 하지만 그때까지도 내가 직접 외출복을 새로 살 생각은 못했던 모양이야. 난 옷차림에 신경 쓰는 건 학교를 졸업하고 수염이라도 기르고 난 다음에나 할 일이라는 별 가당치도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 그래서 사모님에게 책은 필요해서 사야 하지만 옷은 필요 없다고 대답했지. 사모님은 내가 사들이는 책들의 분량을 대충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내게 그 책들을 전부 읽냐고 물어봤지. 내가 산 책들 중에는 물론 사전들도 있었지만 당연히 정독을 해야 할 책인데 첫 장도 들추지 않은 것들도 덜어 있었던 게 사실이니 그 질문엔 대답이 궁색해질 밖에. 나는 그제서야 어차피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거라면 그게 책이 됐든 옷이 됐든 마찬가지라고 깨닫게 됐네. 그리고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동안 신세진 것도 있고 하니 그 집 딸이 좋아할 만한 옷이라든가 옷감을 좀 사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네. 그래서 사모님께 부탁을 좀 했지. 사모님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 내게도 함께 가자고 했네. 그리고 딸도 같이 가야 한다고 하고 말이야. 그런데 자네 그거 아나?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학생 신분으로 젊은 여자들이랑 같이 길거리를 배회하는 게 영 어색했네. 그 당시에 나는 지금보다 더 관습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같이 가잔 말에 약간 주저하긴 했지만 큰맘 먹고 따라 나섰네. 그 집 딸은 나들이 가잔 말에 신이 났는지 옷차림에 무척이나 신경을 쓰고 나왔네. 워낙 피부가 하얀 데다가 흰 분가루를 뽀얗게 덧발랐으니 얼마나 눈에 잘 띄었겠나.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지나갔지. 그리고 그녀를 쳐다본 이들은 그 다음 시선을 내게로 쏟아부었으니 참 우습지. 세 사람은 니온바시에 가서 물건들을 샀네. 물건을 고르는 동안에도
이걸 골랐다 저걸 골랐다 하면서 어찌나 변덕을 부리는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네. 사모님은 물건을 집어들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야. 때로는 옷감을 딸의 어깨와 가슴께 대보고 내게 두세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봐달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건 영 아니라는 둥, 이번 건 잘 어울린다는 둥 하면서 본대로 느낀 대로 한마디씩 거들었지. 그러면서 시간을 훌쩍 흘려보내고 돌아오는 길엔 벌써 저녁 식사 때가 다 됐지. 사모님은 내게 고맙다고 뭔가 대접을 하고 싶다면서 키아라다 나라는 극장식 식당이 있는 좁은 골목으로 나를 데리고 갔지. 골목도 좁았지만 식당도 꽤 좁았네. 이 근처 지리를 전혀 몰랐던 나는 사모님이 이런 골목 구석구석까지 잘 알고 있는 사실에 은근히 놀랐지. 세 사람은 밤이 으슥해서야 집으로 돌아왔네.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난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 월요일이 돼서 학교에 가니 같은 과 친구 한 명이 아침부터 사람을 놀려대는 게 아닌가. 언제 마누라를 얻었냐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추궁하면서 말이네. 그리고 내 부인이 굉장히 미인이라고 한마디 곁들이더라고. 내가 주인집 모녀와 함께 니온바시를 걷고 있던 걸 본 모양이었네. 나는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모님과 그 딸에게 학교에 있었던 일을 말했네. 사모님은 웃으면서 내게 곤란하지 않았냐고 물었네. 나는 그때 속으로 남자는 이런 식으로 여자들에게 속마음을 들키는 걸까 하고 생각했네. 사모님의 떠보는 듯한 눈빛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거든. 내가 그 순간 솔직한 내 심정을 털어놓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가슴 속엔 아직도 상대를 의심하는 구석이 남아 있었지. 나는 대답을 하려고 잠시 뜸을 들였네. 그리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렸지.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은 쏙 빼내버렸네. 그리고 그 딸의 결혼에 대해 어찌 생각하냐고 말을 꺼내면서 사모님의 의중을 살폈네. 사모님은 과거에 두세 번 정도 혼담이 있었다고 솔직히 말씀하셨네. 하지만 아직 학교에 다니는 나이니까 사모님 쪽에선 그다지 서두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지. 사모님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기 딸의 외모에 상당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았네. 배우자를 고를라 치면 언제라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안달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했거든. 그리고 이 딸 외엔 다른 자식이 없었다는 것도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이유였지. 나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사모님이 딸을 시집 보낼지 아니면 대릴 사위를 드릴지를 망설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나는 그전에는 몰랐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지. 그래서 듣기에 열중하다 내가 말할 기회는 아예 놓치고 말았네. 나는 내 생각을 결국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네. 적당한 선에서 이야기를 일단락 짓고 내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조금 전까지 옆에서 한두 마디씩 거들던 딸은 언제부터인지 윗목으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네. 내가 자리를 뜨려고 일어나다가 돌아봤을 때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네. 뒷모습만 가지고선 인간의 심중을 읽을 수 없지 않나.
정작 본인은 자신의 결혼에 대해 어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궁금했는데 말이야. 딸은 찬장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네. 그 찬장 문이 약간 열려있는 틈에서 딸은 뭔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고 바라보는 것 같았지. 나는 그녀의 팔꿈치 사이로 그것이 그저께 산 옷감이라는 걸 보게 됐네. 내 옷과 자신의 옷을 같은 찬장 안에 겹쳐 놓았던 거야. 내가 잠자코 자리에서 일어서자 사모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나는 어찌 생각하냐고 물었네. 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당한 질문이라 나는 잠시 뭘 어찌 생각하냐는 건지 생각해야 했네. 잠시 생각한 뒤 그 질문이 자기 딸을 빨리 시집 보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냐는 의미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가능하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네. 사모님은 자기도 그리 생각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지. 사모님과 그 딸과 내가 이런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남자가 들어오게 됐네. 그 남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결과 내 운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지. 만약 그가 그때 내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면 아마도 내가 이렇게 자네에게 긴 편지를 남길 일도 없었을 걸세. 그때 나는 무방비 상태로 악마가 춤을 추는 무대에 서 있었네. 어두운 그림자가 내 일생을 뒤덮는 순간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 고백하건대 그 남자를 집에 끌어들인 사람은 바로 나였네. 물론 그러기에는 사모님의 허락이 필요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 남자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하며 마다하는 사모님을 설득했네. 그래, 처음에 사모님은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당신에겐 그를 꼭 데리고 들어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반해 사모님에게는 그를 거절할 뚜렷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한 바를 끝까지 주장했던 거였네.